그 아이는 내 동생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내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 가장 가까이에서 가족이라 여겼던 이들이 사실은 누구보다 깊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내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거짓을 쌓아왔고 나는 그 안에서 행복이라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 아이, 나를 향해 눈물 글썽이며 말했다. 아줌마, 저 버리지 마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내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진실 앞에서 난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 이야기는 지금부터다. 믿음과 배신, 눈물과 선택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가족을 다시 품게 되었는지 그 기나긴 여정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안녕하세요. 저는 삶의 가장 큰 전환점을 아이 하나로 맞이하게 된 38살 윤희입니다. 누군가를 품는다는 건 말처럼 따뜻하고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씩 녹여내야 하는 인고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 맑은 눈을 가진 그 작은 생명체가 제 삶에 들어온 순간부터 무언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굳게 닫힌 제 마음 한켠이 아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흔들렸거든요. 사실 우리의 첫 만남은 상처와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깊이 연결된 진짜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오늘은 그렇게 서로의 상처를 안고도 함께 걸어온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종로 골목에 있는 오래된 시계 수리점의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망가진 시계들을 조심스럽게 열고 닫으며 시간이 멈춰버린 순간들을 다시 살아 숨쉬게 만드는 사람이셨어요. 윤희야, 이게 얼마나 보람찬 일이냐? 세상에 멈춘 게 있다면 다시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거지. 사람 마음도 그렇단다. 아무리 고장나고 굳어도 누군가의 손길 하나로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엄마는 아빠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웃으셨어요. 어쩜 저렇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지? 나이 들어도 저 낙천적인 마음 하나는 안 바뀌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란 저와 남동생도 자연스레 사람을 믿고 정에 약한 성격으로 컸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였고 특히 여행을 좋아해 항상 계획하고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윤희야, 이번 연휴엔 어디 가면 좋을까? 그런 거 내가 이미 다 조사해놨지. 지도부터 동선까지 완벽해. 대학에 들어간 뒤엔 방학마다 알바해서 번 돈으로 전국 곳곳을 다녔고 혼자 떠나는 여행이 제겐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본 부모님은 매번 걱정이 가득했죠. 혼자 다니는 건 좀 위험하지 않겠니? 괜찮아요, 엄마. 항상 안전하게 다녀요. 수상한 사람 보이면 피하면 되고요. 그날도 저는 익숙한 배낭 하나 메고 서울 도심 속 숨겨진 골목, 이태원 한복판에 위치한 루프탑 바를 찾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진 않았고 계획해둔 맛집과 공간을 차근차근 탐험 중이었죠. 와, 여기 분위기 진짜 좋다. 다음엔 부모님도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 식사를 즐기던 중이었어요. 바로 그 순간 익숙한 한국어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혼자세요? 혹시 방금 한국말 하신 거 맞죠? 깜짝 놀라 고개를 든 제 앞엔 선글라스에 셔츠까지 잔뜩 멋을 부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딱 봐도 관광객처럼 보였고 자신감 넘치는 말투는 낯설지만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저도 만약 일행이 있었다면 가볍게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 중이었고 낯선 남자와의 불청객 같은 접근은 제 경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아,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제가 조용히 마무리하려는 듯 대답했지만 그는 물러설 줄을 몰랐습니다. 저도 마침 친구랑 둘이 왔거든요. 이렇게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난 것도 인연인데 이따가 맥주라도 한 잔 어때요? 그의 말투는 지나치게 가볍고 뻔뻔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마주치다니 이것도 운명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이 남자의 의도가 너무도 명확하게 보였기에 공손하지만 분명한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나온 거라서요. 오늘은 조용히 있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며 얄팍한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아, 오늘이 싫으시면 내일은 괜찮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저희 테이블로 오세요. 맛있는 거 대접할게요. 저기 보이시죠? 옆에 앉은 제 친구, 좀 아는 집 자식이에요. 말끝마다 비위를 긁는 듯한 그 태도에 저는 더 이상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조용히 가방을 들어 자리에서 일어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가 제 팔을 갑자기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와, 진짜 까다롭네. 그 표정은 또 뭐고요? 혼자 이런데 오는 여자들 보면 다 목적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일부러 한국어로 말 걸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손 좀 놔주시겠어요? 저 지금 매우 불쾌하거든요. 별로 예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튕기세요? 그쪽 본인 생긴 거 잘 모르시나 본데? 그는 막말과 함께 점점 위협적인 태도로 변했고, 그 순간 저는 분노와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지금 너무 선 넘으시는 거 아세요? 제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딱 봐도 무슨 목적인지 뻔한 분들 같은데요. 저한테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까 다른 데 가서 찾으세요. 뭐라고? 지금 말 다 했어요? 계속 참아줬더니 만만해 보였나 본데?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목소리까지 높아졌고 그 순간 그의 팔이 다시 들어 올려졌습니다. 제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걸까요? 순식간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진 남자가 갑자기 손을 들더니 제 머리채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순간 식당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우리 쪽으로 쏠렸지만 그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팔에 붙잡힌 채로 저는 술에 절은 듯한 그의 숨결과 역겨운 알코올 냄새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가 취중이라는 핑계로 한국도 아니라는 방심으로 사람 많은 한복판에서 이렇게나 뻔뻔하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저 멍하니 버티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순간 누군가 그 남자의 팔을 강하게 치며 제 몸을 떼어냈고 그제야 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남의 머리채를 잡고 길 한복판에서 뭐 하는 짓입니까? 당장 사과하시죠.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단단한 체격을 가진 남자는 말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상대 남자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게 느껴졌어요. 이 여자가 먼저 말로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당신한테 뭔 상관이에요? 혹시 이 여자한테 관심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입 닫고 나가기 전에 제대로 사과하세요. 낯선 남자는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그 불량한 인간에게 경고했고 그제야 그의 친구 하나가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남자는 그 둘을 가볍게 제압했고 결국 그들은 뒷걸음치며 도망쳤습니다. 야, 서울에서 또 마주치면 그땐 가만 안 둔다. 남자의 목소리는 그들의 뒷모습을 향해 날카롭게 날아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린 채 진정을 하지 못하던 저는 그 남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너무 놀라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괜찮으세요? 다친 데는 없으시고요? 요즘 세상이 많이 험해졌어요. 특히 혼자 다니는 여성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제 마음은 그 말에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를 그냥 보내기엔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밥이라도 제가 대접하고 싶어요. 아까 그 사람들 때문에 제 하루가 다 망가졌거든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엔 이런 일보다 훨씬 좋은 맛집이 많아요. 제가 몇 군데 추천해 드릴까요? 아, 그리고 혹시 혼자 밥 먹기 지루하신 날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절대 이상한 의도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물론 불편하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제게 내밀었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결국 다시 그 폰을 그의 손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 저는 그저 당신을 조용히 기억 속의 은인으로 간직하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끝을 흐리며 그에게 거절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기억이 괜히 다른 감정으로 흐트러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혹시나 그 짧은 인연이 어설픈 감정으로 바뀌고 나중에 후회로 남게 될까 봐요. 제 말이 무안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 걱정됐지만 그는 오히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해요. 무례했다면 미안합니다. 그의 배려 덕분에 식사 자리는 끝까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헤어지기 직전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도 조심히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또 어디선가 마주치게 되면 그땐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렇게 그는 제게 아무 부담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뒤로 며칠 내내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가 건넸던 진심, 마지막까지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아련한 그 뒷모습까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번호라도 줘볼 걸 그랬나? 하지만 그렇게 넓은 서울에서 다시 그를 마주칠 확률은 희박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이틀 뒤, 저는 또다시 그 남자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마주치게 됩니다. 윤희 씨? 아니, 여기서 또 뵐 줄이야. 여긴 진짜 아는 사람만 아는 곳인데. 저도 깜짝 놀라며 웃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도 그냥 우연히 들어와 본 건데. 우리는 낯선 타인의 얼굴에서 익숙한 기분을 느꼈고,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자연스럽게 하루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서울 근교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이었고, 이곳도 벌써 여러 번 왔던 단골 같은 장소라며, 조용한 찻집이며 아기자기한 골목길까지 구석구석 안내해 주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이면 우연, 두 번이면 필연이다. 그 말이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았어요. 그렇게 뜻밖의 재회는 어느새 우리를 조금씩 가까워지게 만들었고, 서울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 동안 따뜻하고 평온한 연애를 이어갔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 인사드렸으니까 다음엔 시간 괜찮을 때 내 동생이랑 한번 밥 먹을래? 왠지 너랑 내 동생이 엄청 잘 맞을 것 같아. 남편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늘 동생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성실하고 말도 잘 듣는 귀한 동생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알죠. 말로는 챙긴다 해도 동생들은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말이 처음엔 과장처럼 들리기도 했지만 실제로 만난 시누이는 정말 말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새언니를 만나게 됐어요. 진짜 반가워요. 엄마한테 얘기 들었는데 오빠랑 여행지에서 처음 만나셨다면서요? 완전 영화 같아요. 너무 로맨틱해요. 그녀는 예쁜 얼굴에 쾌활한 성격까지 갖춘 금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인데도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것처럼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새언니, 다음엔 오빠 빼고 우리 둘이 데이트해요. 언니 디저트 좋아하신다고 했죠? 제가 진짜 맛있는 곳 많이 아는데 다음 주에 같이 가요. 우와, 좋아요. 저도 그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녀와의 만남이 너무 인상 깊었던 저는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도 그녀 자랑을 한참 늘어놓았습니다. 부모님도 이렇게 좋은 시댁이라면 걱정 덜겠다. 묘하니 웃으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우리 윤희가 이제 정말 시집을 가는구나. 시댁 식구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걸 보니까 이제 정말 어른이 됐다는 게 실감이 나네. 아빠, 울어요? 전 시집 가도 여전히 아빠 딸이에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저
아빠가 손질해준 옷 입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릴 거예요. 그 옷에선 아빠 냄새가 나서 더 든든할 것 같거든요. 평생 유쾌하기만 하셨던 아버지가 그날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결혼식 날엔 더 심하셨죠. 엄마한테 혼날 만큼 펑펑 우셨거든요. 윤희야, 잘 살아야 한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한테 와. 마음에 얼룩이 생기면 아빠가 깨끗이 다려줄게. 내 마음도, 내 옷도. 응, 아빠. 저 잘 살게요. 혹시나 너무 힘든 날이 오면 바로 달려올게요. 모든 축복 속에서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깊게 결혼을 올렸고 꿈처럼 달콤한 신혼이 시작됐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집밥을 차리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어요. 남편은 단순한 메추리알 장조림 하나에도 연신 감탄을 해댔죠. 아니, 당신은 메추리알도 이렇게 귀엽게 삶아? 진짜 처음이야.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예쁜 장조림은. 아이 참, 놀리지 마. 삶아진 거 산 거란 말이야. 그래도 양념은 내가 했으니까 괜찮으면 아가씨한테도 좀 나눠줄까? 결혼 이후 저는 시누이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같이 쇼핑도 하고 더운 날엔 치맥, 추운 날엔 어묵 국물에 사케 한 잔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었죠. 언니, 저 어제 야근해서 완전 녹초예요. 우리 주말에 삼겹살 먹으러 가요. 이럴 때일수록 고기로 기력 회복해야죠. 삼겹살? 그거 좋다. 사실 나도 오늘 고기 땡겼거든. 진짜. 아가씨랑 나랑은 찰떡궁합 맞다니까. 인터넷을 보다 보면 시어머니보다 시누이와의 갈등이 더 심해 힘들다는 글들을 종종 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고요. 시부모님은 친부모님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고, 우리 부모님도 항상 사이좋게 지내시려 노력하는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다소 엉뚱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제일 좋아하시는 술이 뭐야? 아빠, 우리 아빠는 소주 아니면 막걸리야. 나도 그렇고 동생들도 술을 안 좋아해서 아빠는 저녁에 반주처럼 가끔 혼자 드셔. 남편은 제 말을 조용히 기억해 두었고 며칠 후 고급 위스키 한 병을 들고 왔습니다. 이거 장인어른 드리려고 샀어. 평소에 자주 드시는 건 아니더라도 특별한 날이면 좋잖아. 저는 순간 걱정이 됐어요. 소주만 드시던 아버지께 이 위스키가 괜히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역시나 아버지는 감사하다고 웃으시긴 했지만 며칠 동안은 뚜껑조차 열지 않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저녁, 아버지는 위스키 병을 한참 바라보시다 멋쩍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서방, 미안하네. 나는 평생 소주만 마셔서 이런 술은 영 낯설어. 장인어른, 그럼 제가 좀 더 입에 맞게 만들어 드릴까요? 요즘은 이렇게 마시는 게 유행이에요. 남편은 얼음과 탄산수를 위스키에 섞어 하이볼을 만들었고, 잔을 조심스레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탄산을 조금 약하게 했는데, 장인어른 입맛엔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하이볼을 한 모금 들이켰고, 의외로 입맛에 맞았는지 금세 잔을 다시 내밀며 웃으셨습니다. 이야,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김서방, 하나 더 줄 수 있겠나?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남편을 술친구로 인정하셨고, 저희 친정집에 갈 때마다 저는 아버지에게 남편을 뺏길 뻔한 기분을 자주 느꼈습니다. 김서방, 오늘도 그 뭐더라? 하이볼인가? 오늘 같은 날엔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위스키로요. 맛이 꽤 다를 거예요. 그렇게 웃으며 한 잔씩 기울이던 날들이 쌓여 결혼한 지도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누이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왔고, 전 평소처럼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씨, 오늘 시간 어때요? 주말인데 날씨도 너무 좋고 드라이브나 살짝 다녀올래요? 그런데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언니, 저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집에서 쉴래요. 어머, 어디 아파요?
언니 지금 당장 갈까요? 밥은 먹었어요? 약은요? 괜찮아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냥 좀 쉬면 나아질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날따라 아가씨는 어딘가 모르게 저를 피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말투는 평소처럼 부드럽지만 눈빛은 마주치길 거리는 듯했고 예전 같았으면 당연하게 잡았을 약속도 하나 둘씩 이유를 대며 피하더군요. 이상했어요. 그날만 그런 줄 알았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가씨는 연락을 피해 다녔고 제가 그녀 집에 들르겠다는 말에도 딱히 반가운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보던 사이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만 느끼는 감정일까봐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아가씨,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예전엔 자주 보자고 했는데 요즘은 내가 연락해도 피하는 느낌이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 당신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겠지. 지은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신우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보, 오늘 퇴근하고 지은이 집에 좀 들렀다가 올게. 아가씨네? 무슨 일 있어? 나도 같이 갈까? 아냐, 당신은 쉬어. 금방 갔다 올게.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남편은 이유 없이 혼자 시누이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당신 요즘 아가씨네 꿀단지라도 숨겨놨어?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 거야? 지은이가 근처에 사니까 얼굴도 볼 겸 들르는 거지. 오늘도 잠깐만 다녀올게. 당신은 저녁 먼저 먹고 있어.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여러분이 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직접 두 눈으로 보고야 말았습니다.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던 중, 남편이 베란다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게 웃으며 속삭이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하나 싶어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지금 윤이랑 마트에 와 있어. 어? 알겠어. 금방 갈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지금 통화한 사람? 지은이? 여보, 지금 누구랑 전화한 거야? 어? 아, 뭐. 그냥 몰래 전화한 거 아니야? 누구야? 누구긴 누구야? 지은이지. 왜 그래? 지은이? 아니, 왜 지은이랑 그렇게 몰래 통화를 해? 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남편의 폰을 빼서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엔 정말 지은이라는 이름이 찍혀 있었어요. 하, 난 또 바람이라도 피는 줄 알았네. 당신,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진심인데. 진심? 그럼 왜 그렇게 소곤소곤 숨기듯 통화해? 지금도 마트 와서까지 지은이한테 연락하고 있잖아. 사실 가장 서운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숨긴다는 사실도, 소리 없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가 저를 통과하지 않고 이어지는 어떤 흐름 같았어요. 그 뒤로도 남편은 시누이와 무언가를 조율하듯 몰래 통화를 이어갔고,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제가 없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도대체 지은이한테 왜 그렇게 과하게 챙겨? 시장 보는 것도 혼자 못해? 30 중반 된 성인이 오빠 도움 없으면 못 사는 거야?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아니, 그냥 지은이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래. 필요한 거 사다 주는 게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래. 내가 오빠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하지만 저는 그 정도가 점점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한 건 시부모님의 태도도 묘하게 달라졌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엔 제가 말만 꺼내도 귀 기울여 주셨는데 요즘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슬쩍 화제를 돌리거나 제 눈치를 대놓고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명절이 되어 시댁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모두 거실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저는 그 대화에 한마디도 끼지 못한 채 혼자 어색하게 과일을 깎고 있었죠. 또 저 빼고 얘기하고 계셨네요. 저도 좀 껴주세요. 혹시 저 몰래 흉이라도 보시는 거 아니죠? 어머,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가 널 왜 빼놓겠니? 그 말은 분명 다정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자연스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난 주방 좀 보고 올게. 여보, 마당에 뭐 정리할 게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어? 아, 맞다. 나도 마당 좀 살펴볼게.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비켰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남겨졌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지은이 있다는 거려. 그날 밤 남편은 퇴근 후 운동을 다녀오겠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다녀와 하고 웃으며 인사했고 그가 나가고 한참이 지난 후 조용히 뒤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는 듯하더니 곧 방향을 틀어 다시 동네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길,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목적지. 결국 도착한 곳은 또다시 지은이의 집이었습니다. 이젠 저에게 말조차 하지 않고 몰래 찾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복도식 아파트 끝에 숨은 저는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대체 무슨 이야기를 그토록 비밀스럽게 나눠야 할까요?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현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에 대어 보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웃음소리인지 무거운 대화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의 소리들이 새어 나오고 있었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결국 지은이 집 도어락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우이 집의 비밀번호는 예전에 제가 반찬을 가져다 주려고 했을 때 지은이가 직접 알려준 적이 있었어요. 서로 집 비밀번호까지 공유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는데 지금 이 문을 여는 제 손끝은 얼어붙은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마자 띡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거실 한가운데 남편과 시누이가 어림잡아 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 남편의 부드러운 시선, 지은이의 조심스러운 손길. 이건 절대 우연이나 착각일 수 없었습니다. 현관 소리에 고개를 든 지은이의 눈이 커지며 흔들렸습니다. 새 언니? 어떻게 여길? 이게, 오해가 아니시죠? 그런 거 아니에요, 언니. 이게 무슨 상황이야? 그 아이는 누구야? 너희들 대체 정체가 뭐야? 숨 막히는 정적. 그토록 외면해왔던 의심이 이제는 제 입을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말해. 이 아이 누구야? 설마 너희들 사이에? 남편과 지은이는 동시에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이는 그냥, 여보, 오해하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일단 들어봐줘. 남편이 제 손을 붙잡으려 다가왔지만 저는 온몸에 힘을 다해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만. 이젠 핑계도 듣기 싫어. 진실만 말해. 그제야 남편은 길게 숨을 내쉬더니 아이를 조용히 방으로 들여보내고 저와 지은이 앞에 앉았습니다. 침묵 끝에 남편의 입에서 끝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아이 내 아들이야. 순간 제 심장이 뚝 하고 멈추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내가 당신 만나기 전 결혼 직전까지 갔던 여자가 있었어. 난 정말 진심이었고 그녀와 미래를 꿈꿨어. 남편은 담담한 듯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음을 외면하고 다른 남자와 양다리를 걸쳤어. 결국 날 차고 그 남자와 결혼했지. 저는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고백은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그녀는 날 다시 찾아왔어. 나도 그 사람을 완전히 잊고 난 후에야 당신을 만났어. 그건 정말이야.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 없어. 남편의 고백에 나는 허탈하게 웃음이 나왔다.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이 상황에서? 아니, 제발. 아까 거실에 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라고? 그런데 나보고 아직도 사랑한다는 말을 믿으라고? 그게 그런 게 아니야. 정말 설명할게. 당신과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아이를 안고 갑자기 날 찾아왔어. 남편은 고개를 떨군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 여자는 결혼 직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대. 하지만 남편이랑 생김새가 너무 달라서 계속 의심을 받았고 결국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그 남자의 아이가 아니었대.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자 아이를 나에게 떠넘기고 사라졌어. 뻔뻔하게 말하더라. 자기는 아이 못 키운다면서 어차피 내 아이일 거니까 내가 책임지라고. 나는 눈을 감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남편은 말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 번 검사했어. 모든 결과가 나와 일치했어. 그 아이는 내 아들이 맞아. 그럼 우리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 아이를 몰래 키우고 있었다는 거야? 당신과 신혼이었잖아. 그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남에게 맡기는 건 도저히 못하겠더라.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는 내 피부치니까. 그 순간 지은이도 흐느끼듯 고개를 숙였다. 언니, 죄송해요. 부모님도 아이를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먼저 맡기로 했어요. 사실 언니에게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언니가 우리를 떠날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지은이는 거듭 고개를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정말 언니 같은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모든 고백을 듣고만 있었다.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지은이도 함께 바닥에 엎드리듯 사과했다. 당신이 알기 전까지 난 너무 겁이 났어. 당신이 우리를 떠날까 봐. 당신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이기적이었고 무책임했어. 그치만 당신 없이는 난 안 돼. 나는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들의 사과와 눈물 속에서 마음이 청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이제 더는 들을 말도 미련도 없었어요. 제게 남은 건 단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끝낼 것인가. 그 선택에 대한 제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내 결론은 이거야. 우리 이혼하자. 나는 그 아이 못 키워. 그리고 날 기만한 당신을 용서할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정리하자. 당신은 이제 내 사람이 아니야.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닫혀있던 방문이 철컥 열리며 아이가 느릿하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직 잠기운이 남은 얼굴로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엄마, 아저씨. 나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지은이를 엄마, 남편을 아저씨라 부르며 다정하게 안겼습니다. 남편도 익숙한 듯 아이를 품에 안고 달래기 시작했죠. 그래, 우리 민재 배고팠구나. 뭐 먹고 싶어? 거기에 앉아 그 장면을 지켜보는 저는 얼굴 한쪽이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저씨라 불리는 남편, 그 품에 안긴 아이, 그리고 나 이 장면에서 철저히 배제된 타인. 그 순간 아이가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근데 저 아줌마는 왜 울어요? 혹시 나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나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제야 저는 내가 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작은 손이 제 뺨을 닦아주는 순간 눈물이 마구 터져버렸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세요. 아저씨가 나쁜 짓 했어요? 아줌마 마음 아프게 했어요? 그 맑고 작은 목소리가 제 모든 결심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아이 앞에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만 고개를 돌린 채 흐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공기에서 도망치듯
모든 걸 뒤로 한 채 터덜터덜 걸어 나왔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제 뒤를 따랐죠. 정말 미안해. 무슨 말을 해도 부족하다는 걸 알아. 당신이 원한다면 내 모든 걸 당신에게 주고 떠날게. 당신이 하자는 대로 다 따를게. 하지만 단 하나만은 저 아이는 버릴 수 없어. 그건 나한테 너무 가혹해. 그 말을 들은 저는 끝내 분노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당신 인생에서 포기해도 되는 존재였다는 거네. 당신이 사랑했다는 아내는 결국 선택의 대상조차 아니라는 거지? 아니야. 아니라고. 당신은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내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더 잡을 수가 없어.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서 고통받는 걸 더는 볼 수 없으니까. 남편은 무릎까지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더 잔인한 칼날이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부모님과 지은이도 제 앞에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널 속여왔던 그 모든 시간 중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 우린 죄인이야. 세아가 정말 미안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자 전 오히려 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린 아이가 불쌍해서 조금은 이해해볼까 싶다가도 날 그렇게 오랫동안 속이고 이용한 그 세월이 떠오르면 단 한 발짝도 용서의 마음이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이 사연. 제 속은 날마다 타들어갔고 결국 저는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기도드리게 됐습니다. 하늘에 누군가 계시다면 제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숨조차 쉴 수 없어요. 당장 응답이 온 건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제 심장이 조금은 덜 요동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랜만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동안 모든 연락을 거절해왔던 저였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꼭 받아야 할 것만 같았어요. 여보, 받아줘서 고마워. 사실 나 요즘 병원에 있어. 민재가 내 아들이 요즘 많이 아파. 열이 심하고 기침도 멈추질 않아서 입원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자동처럼 물었습니다. 어디 병원이야? 제 반응에 남편은 놀랐어요. 제가 또 차갑게 끊어버릴 거라 생각했겠죠. 그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고민만 했습니다. 모르는 척 살아도 될까? 그렇지만 작은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던 민재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다음 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도 옆에서 간호 중이던 남편도 마치 시간에 멈춘 듯한 표정으로 절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이의 눈빛과 남편의 놀란 얼굴이 참 닮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아줌마다. 저번에 울던 그 아줌마 맞죠? 아줌마 여기 왜 왔어요? 저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저는 답을 하려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라는 건 사랑을 너무도 쉽게 갈망하는 존재였어요. 그 모든 의심과 고통, 원망의 끝에서 저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하늘이 제게 보낸 답장을 받아들였죠. 민재야, 병원 밥 열심히 먹고 씩씩하게 치료 잘 받으면 그 다음엔 아줌마 집으로 오자. 아저씨랑 같이 말이야. 알겠지? 그럼 아줌마 먼저 갈게. 그리고 저는 아이의 이마를 조심히 쓰다듬고 천천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뒤돌아서 병실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제 뒤를 따라 나왔죠. 정아야, 방금 그 말 무슨 뜻이야? 우리 집으로 오라니? 당신은 언제까지도 그 애를 시집도 안 간 아가씨 집에 맡겨둘 생각이었어? 퇴원하면 우리 집으로 데려와. 나는 집에 가서 그 아이 맞을 준비부터 할게. 당신도 아빠면 이제 아빠답게 굴어. 남편은 끝까지 절 붙잡고 말문이 막힌 듯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저는 등을 보인 채 말했어요. 아빠가 되겠다던 사람이 그 정도도 못해.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데. 그래도 민재한텐 기회를 주다니. 제가 남편을 용서한 건
남편이 보여준 지난 세월의 마음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 선택이 미련하다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에겐 그들의 진심이, 그들이 줬던 따뜻한 손길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분명 그들은 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숨긴 이유 또한 절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란 걸 전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아이 민재, 그 순한 눈망울 하나가 저의 모든 원망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도 못하고 고모를 엄마라 불러야만 했던 그 아이를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건강을 되찾은 민재는 남편 손을 꼭 잡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는 미리 작은 방을 정리해 민재 방으로 꾸며놓았지만 사실 아이를 키워본 적 없는 저로선 긴장이 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이가 제 눈치만 살피며 고개를 숙이자 전 본능적으로 아이를 감싸 안고 말했습니다. 민재야, 아줌마가 민재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들어줄 수 있겠니? 아줌마, 혹시 나중에 저버리실 거예요? 저버리면 안 돼요. 전 진짜 엄마도 아빠도 없는 애잖아요. 이제 여기서도 버려지면 전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울먹이며 말하는 민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재야, 넌 엄마가 목숨처럼 귀하게 품고 낳은 너무나 소중한 아이야. 민재 아빠도 너를 위해 뭐든 해내려는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넌 이 세상의 어른들이 모두 힘을 모아 지켜야 할 귀하고 값진 존재란다. 제 말을 듣고 민재는 참았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으앙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민재가 단지 6살짜리 아이였다는 걸 실감했죠. 이 작은 아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견디고 버티며 살아왔을까요? 전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아줌마는 이제 널 절대 버리지 않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민재를 품에 안고 우리 집에서의 첫날 밤을 함께 보냈습니다. 작은 가슴이 제 품 안에서 고르게 숨을 쉬는 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가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 되었음을 실감했어요. 물론 시누이도 그동안 최선을 다해 아이를 키웠겠죠. 하지만 민재에겐 이제라도 엄마와 아빠의 온전한 사랑이 꼭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민재를 제 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정성껏 보살피려 애썼습니다. 낯설고 서툰 날도 많았지만 그보다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았어요. 가끔은 밤에 자다 깨어 울며 제 품에 파고드는 아이를 다독이면서 이 작고 여린 아이가 얼마나 많은 외로움 속에서 버텨왔을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런 민재가 이제는 제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제 가슴은 참을 수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제게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하지만 저는 이제 그 마음을 받아들여 말해주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지나간 시간보다 앞으로 우리가 쌓아갈 시간이 더 중요하잖아요. 남편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민재에게 도시락을 싸주고 함께 책을 읽으며 웃는 모습이 이제야 진짜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민재를 받아들이며 가장 걱정했던 건 친정 부모님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민재를 천천히 받아들이셨고 어느 날 아이가 말했죠. 외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아버지는 웃으며 아이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래, 잘 왔다. 앞으로 이 할아버지가 내 얼룩진 마음도 따뜻하게 다려줄게. 그 순간 저는 이 세상이 아직도 따뜻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민재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자신 있게 구구단을 외우며 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아이로 자랐어요. 엄마, 나 구구단 진짜 잘 외울 수 있어. 8 곱하기 9는 뭐였지? 민재야, 괜찮아. 엄마는 내가 몇 번이고 틀려도 괜찮아.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보자. 기회는 항상 있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민재의 마음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동안 남편 역시 민재의 당당한 아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어렵게 친모와 연락해 양육비도 필요 없고 다시는 아이 인생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냈어요.
그 여자는 미련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고 사라졌고, 남편은 제 앞에서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한때 내가 너무 비겁해서 당신도 아이도 다치게 했어. 하지만 이젠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절대 도망치지 않을게. 당신에게 받은 이 기회를 평생 동안 갚아갈 거야. 정말 고마워, 여보. 그날 이후 남편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 부부는 하늘로부터 또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 둘째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결혼 초부터 임신을 기다려왔지만 그동안 쉽게 찾아와 주지 않아서 속상한 날도 많았죠. 그런데 민재와 함께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어느새 제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자리 잡았더라고요. 임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기뻐한 건 민재와 신우이였습니다. 엄마, 진짜예요? 내 동생이에요? 그럼 나 동생이랑 축구도 하고 학교도 데려다 주고 내 장난감도 다 줄게요. 우와, 민재야. 이젠 멋진 형이 될 준비가 됐네. 그 뒤로 신우이는 저희 집에 자주 머물며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이를 위한 준비도 함께 해주고 있어요. 아가씨, 이 정도면 너무 고마워요. 혼자 다 하려던 걸 아가씨 덕분에 다 살았네요. 새언니, 이 정도로 부족하죠. 우리 조카를 위한 일인데 고모가 빠질 수 없죠. 그치, 민재야? 우리 아기 태어나면 같이 도와드리자. 네. 제가 제일 열심히 도울게요. 이제 우리 가족은 처음 눈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웃음이 가득한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민재에게도 곧 태어날 둘째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살고 싶습니다.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에요. 기쁠 때든 힘들 때든 언제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가족 말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때론 예기치 못한 상처로 얼룩지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감싸 안고 서로를 믿고 기다려준다면 가족은 다시 피어나는 꽃처럼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민재 가족을 통해 배웠어요. 완벽한 시작이 아니더라도 진심과 용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민재 엄마처럼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 아닐까요?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계기, 혹은 바쁜 일상 속 따뜻함이 되어주었다면 저희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구독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따뜻한 다리 역할이 되어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한 나날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